세아가 국이 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가시는 식탁에 앉은 모두의 숨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갓돌이 지난 딸 예나에게 이유식을 떠먹이던 내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남편 지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묵묵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고, 아버님은 그저 헛기침 한 번으로 이 불편한 순간을 외면했다. 침묵이 밥알처럼 목구멍에 걸리는 저녁 식탁. 이곳에서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입맛이 이상했나 봐요. 바로 다시 끓여. 됐다. 내가 끓이면 짜거나 싱겁거나 둘 중 하나지. 그냥 물이나 부어 먹으련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자르며 정수기에서 찬물을 받아 펄펄 끓는 미역국에 아무렇게나 부어버렸다. 마치 내 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다. 결혼 생활 3년.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라기보다 값비싼 월급도 받지 못하는 식모에 가까웠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를 팔아 이 집을 사는데 보탰. 혼수도 남부럽지 않게 해왔지만 시어머니에게 나는 언제나 근본 없는 고아였다. 그때였다. 구원의 손길처럼 다정한 목소리가 정적을 깬 것은 엄마, 그만해. 형님더러 뭘 또 다시 끓이라고 그래. 내 입엔 딱 좋은데. 신우이, 박시아였다. 지훈의 3살 아래 여동생이자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따스한 햇살이 되어주는 존재.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예나의 작은 손을 장난스럽게 간지리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뽀얀 피부에 선한 눈매, 상냥한 말투. 사람들은 시아가 천사 같다고들 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다. 넌 항상 내 형님 편만 들더라. 저 애가 뭘 잘했다고.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 가족끼리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 형님, 예나 이유식 다 먹이면 나랑 잠깐 나가. 새로 생긴 카페에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대. 시아는 윙크를 하며 내게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딸의 말에 더는 토를 달지 않았다. 나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시아를 바라봤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이 숨막히는 집에서 뛰쳐나갔을지도 모른다. 시아의 말대로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예나를 아버님께 잠시 맡기고 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집안의 무거운 공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형님, 엄마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엄마가 좀 알잖아.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아기는 없는 거 알아. 괜찮아. 시아야. 괜찮을 리 없었지만 나는 언제나처럼 웃어 보였다. 시아의 따뜻한 위로의 상처가 잠시나마 봉합되는 기분이었다. 카페에 앉아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며 시댁 험담을 늘어놓는 이 시간이 나에겐 유일한 탈출구였다. 근데 오빠는 진짜 너무해. 어떻게 아내가 저렇게 구박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남자였으면 당장 엄마한테 뭐라고 했겠다. 시아는 내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랬다.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시어머니의 모진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는 남편 지훈의 침묵이었다. 결혼 전 그는 세상 누구보다 자상한 사람이었다. 내 아픔을 먼저 알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는 아들이라는 껍질 속으로 숨어버렸다. 효자와 남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엔 항상 효자의 길을 택했다.
내 오빠도 중간에서 힘들겠지. 나 때문에 엄마랑 사이 틀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형님, 오빠랑 진지하게 얘기해봐. 분가하고 싶다고. 형님,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시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분가. 꿈에도 그리던 말이었지만 입 밖에 내는 순간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기에 차마 꺼내지 못한 단어였다. 어머님이 허락 안 하실 거야. 오빠만 마음먹으면 돼. 내가 옆에서 거들어 줄게. 응. 형님, 우리 예나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살지 마.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래. 나 혼자서는 용기 낼 수 없어도 시아가 도와준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언제나 내게 용기를 주었다. 시어머니가 내 혼수를 걸고 넘어지며 고아 티낸다고 비아냥거렸을 때도 시아는 요즘 세상에 엄마가 해준 혼수 가지고 시집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자기 능력껏 하는 거지. 라며 당당하게 맞서주었다. 명절이면 허리가 휘도록 전을 붙이는 내 옆에 앉아 함께 앞치마를 둘렀고 내 생일이면 남편도 잊어버린 미역국을 끓여주던 사람이었다. 나는 시아를 친동생 이상으로 의지하고 사랑했다. 그녀는 내 삶의 동아줄이었다. 그 동아줄이 썩은 밧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싹 텄다. 그날은 지훈의 셔츠를 다림질하던 평범한 오후였다. 며칠 전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다녀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을 위해 좋아하는 반찬으로 저녁을 차려주고 그의 옷을 챙기는 것은 온전히 아내인 내 몫이었다. 다용도실에 놓인 빨래 바구니에서 그의 셔츠를 꺼내 다리 밑판 위에 펼쳤다. 그런데 셔츠 깃 언저리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상큼한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해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로 마무리되는 어디서 맡아본 향기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코를 킁킁거렸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은 순간이었다. 아, 시아, 향수. 얼마 전 시아가 면세점에서 새로 샀다며 내게 자랑했던 향수와 똑같은 향이었다. 그날 시아는 내 손목에도 살짝 뿌려주며 형님이랑 잘 어울린다고 웃었었다. 하지만 나는 평소 향수를 즐겨 쓰지 않았고 특히 아이를 낳은 뒤로는 더욱 그랬다. 시아가 오빠 차에 탔었나?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었다. 시아는 가끔 오빠 차를 빌려 타곤 했으니까. 하지만 출장 가는 날 아침 지우는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함께 출발한다고 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어젯밤 늦은 시간이었다. 시아를 만날 시간이나 이유가 있었을까? 찜찜한 기분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다림질을 계속했다. 별일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지훈의 옆에서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과 몇 번이고 싸워야 했다. 하지만 아내라는 이름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리고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나를 막았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떼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예나의 기저귀가 떨어진 것을 깜빡하고 저녁 늦게 마트로 향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다 무심코 남편의 차를 보았는데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작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백화점 로고가 선명했다. 지훈이 내게 줄 선물인가? 작은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다. 나는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쇼핑백 안에는 예쁜 스카프와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펼쳤다. 우리 공주님, 생일 축하해. 오빠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 공주님, 내 생일은 이미 2달 전에 지났다. 게다가 지우는 나를 공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런 낯간지러운 표현을 질색하는 남자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여기서 뭐해요? 시아였다. 운동을 다녀오는 길인지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카드와 쇼핑백을 황급히 등 뒤로 숨겼다. 그냥 차에 뭘 좀 두고 온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형님, 손에 든 건 뭐예요? 시아의 눈길이 내 등 뒤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차가운 빛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리고 서둘러 차 문을 닫았다. 시아는 더는 묻지 않고 얘나 보고 싶다. 얼른 올라가요. 라며 내 팔짱을 꼈다. 그녀의 몸에서 그날 지훈의 셔츠에서 났던 것과 똑같은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시아의 얼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잠든 지훈의 손가락을 들어 그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 역시 내가 오해한 걸까? 안도감이 밀려오려는 찰나 문득 메신저 앱이 눈에 들어왔다. 지훈과 시아가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평범한 남매의 대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오빠, 그거 잘 처리했어? 응, 서류는 넘겨줬어. 도장만 받으면 돼. 형님, 의심 안 하지? 전혀. 너한테는 껌뻑 죽잖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서류, 도장, 나한테 껌뻑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지? 나는 계속해서 대화 기록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전 날짜에서 결정적인 대화를 발견하고야 말았다. 엄마가 자꾸 쪼아. 이혼 서류에 도장 언제 받냐고. 시아, 조금만 기다려봐. 김서윤, 요즘 예민해서 섣불리 꺼냈다간 다 망쳐. 지훈, 형님 명의로 된 상가 건물. 그거 위자료로 넘겨받으려면 이혼 사유가 확실해야 하잖아. 오빠 유책 배우인 것처럼 꾸미는 거 진짜 괜찮겠어. 시아, 어차피 위장 이혼인데 뭐. 서류상으로만 남남됐다가 재산 다 정리되면 재결합하면 그만이야. 그땐 너랑 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지훈. 그 뒤의 메시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위장 이후, 재산, 재결합, 그리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내 남편과 내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신우이가 나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꾸미고 있었다.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시아의 다정한 위로.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연극을 위한 장치였다. 나는 그들이 짜놓은 무대 위에서 혼자 바보처럼 춤을 추고 있었던 광대였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배신감이 너무 크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그리고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얼굴. 그가 내뱉는 숨결마저 역겹게 느껴졌다. 그 옆에서 벽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잠든 내 딸 예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박지훈, 박시아, 그리고 어머님까지. 너희들이 내게 지옥을 보여줬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내 것을 탐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차가운 분노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차가운 분노는 놀랍도록 이성을 명료하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에서 내가 남겼을지 모를 모든 흔적을 지웠다. 열어봤던 메신저 앱을 닫고 화면을 껐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곤히 잠든 남편의 손가락을 가져다 홈 버튼에 다시 한번 대었다가 떼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모든 것은 원래대로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내나가 잠든 방으로 향했다. 작은 숨을 내쉬며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자 비로소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것이 아니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한,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나는 예나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 맹세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우리를 짓밟게 두지 않겠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말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식탁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나를 몰아붙였고 남편은 방관했으며 시아는 천사의 얼굴로 내 편을 들어주었다. 엄마, 아침부터 왜 그래? 형님이 어제 잠을 설쳤나 보지. 얼굴이 안 좋아, 형님. 시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이마를 짚었다. 나는 그녀의 손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어젯밤에 예나가 좀 보채서. 이리 줘. 내가 먹일게. 형님은 밥 좀 먹어. 시아는 자연스럽게 내게서 예나의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딸이 형님보다 낫다. 나아라며 혀를 찼다. 나는 묵묵히 밥을 입으로 넘겼다. 예전 같았으면 서러움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을 테지만
지금 내 눈에 비친 것은 한편의 역겨운 위선극일 뿐이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연기해. 내가 내게 베푸는 그 친절 하나하나가 나중에 내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테니까.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웃어주었다. 내 안에 칼날을 감춘 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어리석은 아내이자 형님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고 시누이의 가식적인 위로에 감사하는 바보 같은 며느리로 살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나는 치밀한 복수의 설계자가 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증거 확보였다. 그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결정적이었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었다. 나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예나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서는 척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장 전자기기 상가로 향했다. 변장을 할까 고민했지만 그 편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 같았다. 나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아이 엄마의 얼굴로 가게에 들어섰다. 저기 차량용 블랙박스 중에서 주차 중에도 녹음이 선명하게 잘 되는 걸로 추천해 주세요.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다. 직원은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그중 가장 음질이 좋고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모델을 골랐다. 추가로 USB 형태의 초소형 녹음기도 2개 구입했다. 하나는 지훈의 서재, 다른 하나는 시아의 방에 둘 생각이었다. 온 집안이 그들의 미래 장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기존의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새로 구입한 제품을 설치했다. 전원을 연결하고 주차 중 상시 녹화 및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다음은 녹음기였다. 지훈의 서재는 쉬웠다. 그는 책상 위를 거의 정리하지 않았다. 수많은 서류와 책더미 사이에 다른 USB들과 함께 녹음기를 슬쩍 꽂아두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문제는 시아의 방이었다. 그녀는 깔끔한 성격이라 물건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알아챌 것이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형님, 나 소개팅 들어왔어. 주말 오후. 시아가 거실로 뛰어나오며 호들갑을 떨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어머, 정말 어디 집안 아들이래? 글쎄, 변호사래. 집안도 꽤 괜찮은가 봐. 엄마, 나 이번 주에 입고 나갈 옷 좀 같이 봐줘. 모녀는 신이 나서 쇼핑을 갈 채비를 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변호사. 내 진짜 남자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집을 잘 보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섰다. 예나는 마침 낮잠에 깊이 빠져 있었다. 완벽한 기회였다. 나는 곧장 시아의 방으로 들어갔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녹음기를 숨길 장소를 물색했다. 침대 밑, 옷장 속, 너무 뻔했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인형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아가 어릴 때부터 아끼던 것들이라며 방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곰인형들이었다. 나는 그중 가장 구석에 놓여있고 먼지가 살짝 쌓인 곰인형의 등 쪽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음기를 넣고 다시 깔끔하게 꿰맸다. 완벽했다. 누구도 이 낡은 곰인형의 뱃속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목표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다. 나는 그들이 이장이혼으로 내 재산을 어떻게 빼앗으려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역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아올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수많은 이름과 법무법인 중에서 나는 가장 날카롭, 승소율이 높아 보이는 여성 변호사를 선택했다. 법무법인 해운 김수진 변호사. 상담 후기에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사람이라는 평이 많았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뇌나 영유아 검진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며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미행이라도 붙었을까봐 일부러 동선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었다. 상담실에서 마주한 김수진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놓으며 내 상황을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다. 남편과 신우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정황, 그리고 내가 몰래 확인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김 변호사는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은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증거로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불법 증거 수집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예상했던 답변이었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럼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것,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요. 가장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이나 사진입니다.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녹취가 필요합니다. 위장 이혼이나 의뢰인분의 재산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녹음이 있다면 게임은 끝납니다. 블랙박스와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뢰인분 명의로 되어 있다는 상가, 건물 말입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께 상속받으신 재산이 맞죠? 네. 등기부등본도 가져왔어요. 다행입니다.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남편인 박지훈 씨가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일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점을 노릴 겁니다.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월세 관리부터 건물 수리까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관련 영수증과 장부도 모두 가지고 있고요. 내 말에 김 변호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훌륭하십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처럼 완벽하게 피해자 행세를 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증거를 남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녀는 내게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다. 남편에게 일부러 돈 이야기를 꺼내 반응을 떠보는 법, 신우에게 남편 흉을 보며 둘의 대화를 유도하는 법 등. 나는 그녀의 모든 말을 머릿속에 새겼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자 안개처럼 막막했던 내 앞길에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며칠 뒤 첫 번째 수학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밤늦게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수거했다. 손이 떨렸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예나를 재우고 내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다. 며칠간의 영상 파일이 빼곡했다. 나는 지훈이 시야를 태웠을 법한 날짜의 파일들을 하나씩 클릭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찾았다. 쇼핑을 다녀온 시야를 지훈이 데리러 갔던 날의 영상이었다. 오빠, 형님한테는 말 안 했지? 뭘? 그 스카프. 내가 사준 거라고. 당연하지. 내가 너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고 했어. 그냥 공주님이라고만 썼으니까 못 알아챌 거야. 하여간 머리는 잘 돌아간다니까. 근데 이혼 서류는 언제쯤? 엄마가 닥달해서 미치겠다. 다음 주에 김서윤 데리고 법원 근처 한번 가보려고. 상담 받는 척하면서 도장 찍게 만들어야지. 형님, 불쌍해서 어떡해. 오빠만 믿고 사는 사람인데. 불쌍하기. 자기 앞으로 된 건물 하나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 안 보여.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받는 것뿐이야.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땐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알지? 그 뒤로 이어진 것은 두 사람의 역겨운 입맞춤 소리였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더는 들을 필요도 없었다. 심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머리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법원, 상담.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알게 되자 분노를 넘어 경이로운 생각마저 들었다.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 무대에 기꺼이 올라가 주지. 나는 녹음 파일을 개자식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곧바로 김수진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변호사님,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내가 쥐었다. 김수진 변호사로부터의 답장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파일 확인했습니다. 박지훈 씨와 박시아 씨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법원 근처로 유인할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연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물건을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자세한 지침은 통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내게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안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뚜껑 부분을 돌리자 나타나는 작은 녹음 버튼이 그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마치 복수를 위해 벼려낸 칼날처럼 느껴졌다. 예상대로 그 주 주말 저녁이었다.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에 갔고 시아는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다. 예나를 재우고 나오자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윤아. 그가 무겁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 생애 최고의 연기가 펼쳐질 무대였다.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 때문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한 가련한 아내의 모습. 거울이 없어도 내 표정이 어떨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너무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다. 당신하고 예나,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의 목소리가 처연하게 떨렸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악어의 눈물.
하지만 나는 그 눈물에 속아주는 척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이 왜 미안해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어머님 마음에 글게 행동하지 못하는 제 탓이에요.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서윤아. 이건 정말 당신을 위한 방법이야.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우리 서류상으로만 잠시 헤어지는 거 어때? 나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혼 하자고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진짜 이혼이 아니야. 그냥 위장. 이혼. 서류상으로만. 엄마 성격에 우리가 이혼했다고 하면 당신한테 더는 뭐라고 못하실 거 아니야. 당신 명의로 된 그 상가 건물 때문에 당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데 이혼하면 그것도 지킬 수 있고. 그의 말이 빨라졌다. 그는 내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렇게 몇 달만이라도 엄마 성화 피해서 지내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혼인신고하는 거야.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응. 우리 예나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거 나도 못 보겠단 말이야. 기가 막혔다. 내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이혼을 하자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가장 순진한 질문을 던졌다. 정말 다시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냥 서류상으로만. 잠깐 헤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당신이랑 예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내 어깨를 감싸 안은 그의 팔이 나를 옥죄던 뱀의 몸뚱이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 근처 상담센터에 예약해뒀어. 가서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아보고 천천히 결정하자. 응. 상담센터. 그들이 준비해 둔 마지막 무대.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약속한 월요일. 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척했다. 예나는 시어머니께 잠시 맡겼다. 부부 상담 좀 받고 오겠다는 내 말에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짓 한다며 코웃음 쳤지만 지훈이 설득하자 마지못해 허락했다. 나는 외출 준비를 하며 빈 변호사가 보내준 만년필을 가방 안주머니에 클립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버튼을 누르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작은 램프가 깜빡이며 녹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차에 오르자 지우는 평소와 달리 내 안전벨트까지 직접 매주며 다정하게 굴었다. 블랙박스는 우리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다. 많이 떨려. 조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조금만 참아. 다 잘 될 거야. 그의 위로가 독처럼 썼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그는 계속해서 이거 가짜 이혼이다. 너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곧 재결합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나는 맞장구를 치며 그의 말을 녹음기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다. 법원 근처에 도착했지만 그는 상담센터가 아닌 허름한 건물 2층의 한 법무사 사무실로 나를 이끌었다.
상담이라는 말부터가 거짓이었던 것이다. 사무실 안에는 인상 좋은 척 웃고 있는 법무사가 우리를 맞았다. 두 분, 서류는 준비해 왔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입니다. 법무사는 익숙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지우는 내 옆에 앉아 내 어깨를 감싸며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서명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하지.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시선이 닿았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항목.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부동산 강남구 XX동 상가 건물은 남편 박지훈에게 귀속되며 아내 김서윤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를 지켜주기 위한 이혼이라더니 결국 이 한 줄을 위해 그 길고 긴 연극을 해왔던 것이다. 나는 손을 떨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남겨주신 유산인데 이걸 왜 당신한테? 내 목소리가 울먹이자 지훈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옆에 있던 법무사가 능글맞게 웃으며 거들었다. 아이고, 사모님.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두 분이 위장 이혼하시는 거 다 압니다. 재산을 남편분 앞으로 잠시 돌려놔야 나중에 시어머님께서도 딴 말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려는 조치니 너무 걱정 마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죠. 완벽했다. 공모자가 스스로 위장 이혼과 재산 편취 목적임을 실토했다.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한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도 이 건물은 다시 제 것이 되는 거죠? 정말이죠? 약속할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서윤아, 나 못 믿어. 그냥 형식일 뿐이야. 어서 찍자. 우리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지훈이 인주를 내 쪽으로 밀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인주에 도장을 찍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지훈과 법무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서윤아, 왜 그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나 못하겠어요.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연기하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지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법무사의 얼굴은 썩어 들어갔다. 지우는 결국 나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서윤아, 괜찮아? 병원 갈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쉴래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의 차에 기대 흐느끼며 말했다. 그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과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내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일이 조금 늦춰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내 가방 안주머니에서는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고스란히 담아낸 만년필이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김수진 변호사에게 두 번째 녹음 파일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몰래 찍어온 협의이혼 신청서 사진을 전송했다. 변호사니 덫을 놓았고 그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답장은 새벽에 도착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공격을 시작하죠. 반격의 서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메일을 확인한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너희들의 연극은 끝났다. 이제 내 복수극의 막이 오를 차례였다. 김수진 변호사와의 만남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우리는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나리오를 짰다. 내 손에 들린 증거들은 더 이상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유죄를 입증할 확정 판결문이나 다름없었다.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합니다. 김 변호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각지훈 씨를 상대로는 이윤 및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겁니다. 유책 배우자인 점,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분의 상속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추가로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낼 겁니다. 둘째, 각시아 씨를 상대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이 단순 불륜을 넘어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공모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의뢰인분의 선택입니다. 두 사람을 사기 미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될 겁니다.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고소해 주세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 단 1%도 없어요. 내 단호한 대답에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소장 접수는 제가 알아서 타이밍을 맞추겠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제 무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대. 그녀가 말한 무대는 시아의 상견례 자리였다. 그들이 내게 위장 이혼이라는 덫을 놓았. 나 역시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화기애애했다.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한 이후 지훈과 시어머니는 나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들은 내가 심약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 평소와 다른 친절을 베풀었다. 세아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 좀 재웠다. 저녁에 먹자. 서윤아, 주말에 백화점 갈까? 내나 옷도 좀 사고 당신 가방도 하나 사줄.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나는 더없이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간 척 연기했다. 그리고 시아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나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 정말 너무 잘 됐다. 시아야, 내가 꼭 예쁜 옷 골라줄게. 시아는 내 반응에 완전히 안심한 듯 예전처럼 나를 따랐다. 우리는 함께 쇼핑을 하고 상견례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의논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미래의 시댁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토로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조언해주는 척하며 그녀가 스스로 쌓아올린 행복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상견례 전날 밤 나는 잠든 예나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예나야, 엄마가 다 끝내고 올게. 내일이면 우리를 괴롭히던 악마들은 전부 사라질 거야.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상견례 장소는 최고급 한정식집의 가장 큰 VIP 룸이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어색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아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약혼자인 변호사 남자는 듬직한 풍채에 선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남자의 집안은 소위 말하는 있는 집인 듯 부모님의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품위가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연신 부족한 제 딸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든든한 오빠인 척 흐뭇하게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완벽한 그림의 한 구석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시아의 예비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자네 처가 될 우리 시아 양을 보니 참 반듯하고 곱게 자랐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요. 바로 그때였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이렇게 좋은 날, 잠시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곧 시아의 새언니가 될 사람으로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말에 시어머니와 지훈의 얼굴에는 내가 왜 나서 라는 불쾌감이, 시아의 얼굴에는 그래도 형님이 나를 챙겨주네 하는 우월감이 스쳐 지나갔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아이고, 뭘 이런 것까지라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한쪽에 놓인 대형 TV에 연결했다. 시아와 예비 신랑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영상이에요. 나는 천사처럼 웃으며 말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시아의 어릴 적 사진들이 흘러나왔다. 시어머니는 어머, 쟤 좀 봐라며 웃었다.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면이 암전되더니 익숙한 자동차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오빠, 형님한테는 말 안 했지? 뭘? 그 스카프 내가 사준 거라고. 지훈과 시아의 목소리가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훈과 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위장 이혼을 계획하는 대화, 나를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조롱하는 목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역겨운 입맞춤 소리까지. 예비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경악과 불결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아와 지훈, 그리고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사모님,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두 분이 위장 이혼하시는 거 다 압니다. 재산을 남편분 앞으로 잠시 돌려놔야. 영상이 끝나고 화면에는 내가 미리 준비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을 제게 선물해준 세상 착한 우리 시누이 박시아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정적이 흘렀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침묵.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시아의 예비 시아버지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아, 아버님. 저건 오해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시아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두 채처럼 펼쳐놓았다. 지훈과 시아가 공모한 대화 녹취록 전문. 그들이 내게 내밀었던 협의이혼 신청서 사본. 그리고 이것은 오늘 아침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소장입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지훈과 시아의 바로 앞에 던졌다. 박지훈 씨, 당신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소장입니다. 박시아 씨, 당신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분이 함께 꾸민 재산 사기극은 오늘부로 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니 앞으로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김서윤, 너 미쳤어. 지훈이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시아의 예비 신랑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변호사인 그는 상황 파악이 끝난 듯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시아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넋이 나간 지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아, 그리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시어머니. 나는 내 가방을 챙겨 들고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상견례 자리를 망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아, 어머니, 아드님과 따님, 참 잘 키우셨네요. 오늘 식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제 돈으로 드시는 마지막 만찬이니 부디 남기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지옥이 되어버린 룸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그릇이 깨지는 소리, 고함 소리, 울음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정식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공기가 상쾌하고 달았다. 이제 나에겐 예나와 함께 새로 시작할 눈부신 내일만이 남아 있었다.